지금 이제 보는 건 우리 계정 과목들을 어떨 때 쓰는 건가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자, 우리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이건 이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일 때 이 계정 과목 쓰네, 이런 상황일 때 이런 계정 과목을 쓰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건 이거 쓰는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계정 과목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53페이지에 자,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이 있는데, 자, 이 미수금이란 계정 과목은 우리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죠? 이건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우리 외상이나 어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의 미수금이라고 쓰는 거죠. 그게 비품, 기계장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쓰려고 사온 것들, 팔려고 사온 게 아니고 그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돈 못 받게 되면 미수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꼭 거래처를 쓰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미수수익이란 계정 과목은 그냥 옆에 결산 때 저와 같이 볼 거니까 그때 와서 확인을 할게요. 결산용이에요. 자, 다음 이제 선급금하고 선급 비용이 있는데, 자, 선급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선급금 하면서 반대되는 계정인 선수금도 같이 보면, 자, 우리 선급금은 말 그대로 먼저 선 줄급자예요. 우리 컴퓨터의 장점 하면 급자가 안 보여. 자, 선급이 같이 나왔어요. 자, 선급금은 우리가 계약금이나 이런 중도금 있죠. 자, 얘는 계정 과목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먼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그럼 지급하면 줄급자인 선급금, 받으면 받을 숫자인 선수금이라는 걸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얘를 가지고 바로 보면 우리가 원재료 100만원치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먼저 체크해내야 되는 부분은 원재료 100만원치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이 쉼표까지, 여기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우리 계약을 하고 한 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 여기서 회계상의 거래는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죄송해요, 수령이라서 써. 계약금 줘야죠. 먼저 살 거면. 죄송해요, 지급하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나 봐요. 자,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준 것만 회계상의 거래지, 계약한 건 아니니까 10만원만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대변에 현금으로 10만원을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갈 거고, 그럼 돈 나갔으면 반대쪽에 이유를 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미리 돈을 준 거죠. 그래서 선급금이다라고 써주고, 그리고 금액은 10만원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준 돈이라고 선급금이라고 쓰는데, 자, 이 선급금이라는 거, 자, 얘는 계정 과목 성격이, 얘는 자, 선급금 미리 준 돈은 아직 내 돈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원재료 팔기로 했는데 못 팔겠대. 그럼 나 돌려받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아직 내 돈이기 때문에 얘의 성격은 자산이에요. 선급금의 성격은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이라는 건 내 돈인데 지금 주면 상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나의 채권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엔 거래처를 꼭 써줘야 돼요. 거래처를 꼭 써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랬다가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음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는 이제 원재료를 사서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원재료다. 금액 100만 원 써주고, 자, 그리고 대변에 돈을 줄 건데 어음 발행해 줬죠. 그럼 어음 발행하면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원재료 산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가 맞죠. 그래서 지급 어음이다. A라는 거래처한테 만기되면 갚을 거다라고 쓸 건데, 그럼 어음 얼마짜리 발행해 주면 되죠? 90만 원짜리만 해주면 되겠죠? 10만 원은 계약금 줬잖아. 그럼 그거 뺀 90만 원만 줄 거니까 이제 90만 원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과거에 줄 때 이제 선급금 미리 준 돈이었는데 이제 물건 받았으니까 미리 준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돈을 지워주는 거예요. 이제 대변에 선급금 A라는 거래처한테 이제 물건 받았으니까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다음 그럼 반대되는 거 보면 제품 10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현금 수령하다. 자,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에도 물건 8개월 계약한 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는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현금으로 10만 원을 수령하다. 그리고 대변에 이제 우리가 쓸 건데 이번엔 계약금을 받은 거는 미리 돈 받은 거죠. 아직 물건 안 넘기고. 그래서 먼저 선 받을 수 세금자에서 선수금이다 10만 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물건을 못 만든다면 상대방한테 이 돈을 돌려줘야 되죠. 아직 물건을 안 넘겼기 때문에 이 선수금의 성격은 부채예요. 아직 내 돈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내 돈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부채인 거예요. 내 돈이 아닌 걸 가지고 있으면 부채예요. 그래서 이 선수금에도 거래처를 꼭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랬다가 제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계약금으로 수령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시험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의 차이가 있다면 회계 1급은 주로 계약금 10만원 알려주고 세무 2급은 계약금 뺀 나머지만 했다고 해서 계약금을 조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장부로 조회해서 계약금 얼마인지 이렇게 보게 만들 거예요. 그럼 나는 제품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원이다 라고 쓰고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다음 달 말일로 받기로 했어요. 오늘도 못 받으면 외상.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고 봤더니 일반적인 상거래네요. 외상 매출금이다. A라는 회사한테 다음 달 말일날 받기로 한 거는 우리는 90만원만 받으면 되겠죠. 10만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90만원 받을 게 있다. 그럼 10만원은 이제 내가 물건을 줬기 때문에 이제 미리 받은 돈 아니죠. 그건 이제 내 돈이에요. 이제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선수금을 지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정리가 되죠. 그럼 우리 이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뭐 줄급자 받을 숫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잘해요. 그리고 실수 잘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선수금, 선급금을 헷갈려해요. 선급금 써야 될 때 선수금 쓰고 선수금 써야 될 때 선급금 쓰게 헷갈려요. 그럼 그때쯤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제가 또 줄급자 받을 숫자 돈 줬으니까 이유로 선급금이라고 써라. 돈 받았으니까 이유로 선수금이라 써라. 이렇게 써주는데 그게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 얘네들한테 거래처를 안 써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일어나는 순서였어요. 이상하게 점점 알아가는 게 많아져서 그런지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실수하시는 게 그래서 얘네들도 꼭 둘 다 거래처를 써야 되지 안 쓰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게 우리 선급금에 대한 이야기고, 자, 선급비용 얘도 결산 때 할 거예요. 결산 때 선급비용도 결산할 때 많은 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선급비용, 미수수익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던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시도록 만들게 노력을 할 건데 많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볼게요. 가지급금하고 반대되는 개정 과목이 가수금이에요. 자, 그럼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가지고 볼 건데 먼저 가지급금을 보면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계산액이라는 말 쓰나요? 이거 말고 오타 아니에요. 이거 말고 I 계산액 잘 안 쓰죠. 근데 계산액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이런 뜻인데 계산이라는 말은 그럼 대략 금액이라 썼으니까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액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직원 출장비나 아니면 실제 교통비를 계정 과목 뭐라고 하냐면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린 직원한테 출장비를 주면 여비교통비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장부에 수익과 비용을 쓰려 그러면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사후정산하는 거 볼게요. 사후정산이라는 건 일단 출장 간다고 품위서를 올려서 돈을 받고, 그래서 출장 갔다고 와서 이제 영수증으로 정리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출장을 간다고 품위서를 올렸어요. 그럼 회사에서 출장비를 주겠죠. 주면서 저한테 너 얼마짜리 버스를 타고 얼마짜리 밥을 먹고 얼마짜리 방에 가서 자고, 그리고 뭐 얼마짜리 사용해서 어떻게 선물 하나 가져다 주고 뭐 이렇게 하라라고 나한테 돈을 주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얼마 줄 테니까 가서 돈을 쓸 때 영수증 꼭 처리하고 가지고 와서 남으면 영수증이랑 돌려주고 또 많이 썼으면 나중에 지급해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준다면 그때는 우리는 출장비를 줬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주는 걸 여비 계산액을 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비 계산액이 출장비를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얼마를 지급했다라는 건데, 이때 우리는 계정 과목으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이제 직원이 출장을 가요. 자, 직원이 출장을 가서 출장비 50만 원을 준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돈을 지급을 해주죠. 그러면 대변에 이제 돈 50만 원을 준다라고 보면 50만 원을 주고, 정확한 출장비라면 바로 여비교통비라고 쓰면 되는데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자, 우리 어느 직원한테 어떻게 줬다라는 걸 우리가 일일이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도 원칙적으로는 거래처를 쓰는 건데, 그런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이게 채점 기준이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안 써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 애매하게 나와요. 근데 회계사의 시험은 전부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쓰는 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왜냐면 안 써도 되는 거라고 제가 말하는 건 정확한 거래처 써도 정답인 거예요. 근데 안 써도 되는 거에 엉뚱한 거래처를 쓰면 틀린 거예요. 그건 완전히 틀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처를 정확하게 쓰는 거는 제가 A자 안 쓴 것들도 써도 정답인 건데, 쓰면 안 되는 잘못된 거 쓰면 제가 표현할 때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이렇게 직원을 출장을 보냈어요. 출장비를 줘서. 자,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직원한테 출장을 보낸 이유가 뭐 거래처에 외상 대금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거래처 똑바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문 닫았는지 확인 좀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 직원이 어디서 받은 돈인지는 말을 안 하고 통장에 돈만 입금을 하고 얘가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우리 통장에 입금을 하고 연락 두절이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원인 불명 자금의 입금이 발생한 거예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원인을 알든 모르든 보통 예금의 잔액이 3천만 원 올랐으면 내장부의 잔액도 3천만 원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돈 들어왔으니까 잔액 일치해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이다 3천만 원 이렇게 써둬요. 그럼 돈 들어왔으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잖아.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가지급 아니 죄송해요.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들어왔는데 아직 내 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저놈이 왜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집 전세 보증금을 회사 통장으로 잘못 넣은 건지 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쓰는 게 가수금인데, 자 그럼 이 가지급금 가수금은, 자 가지급금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직원한테 출장 갈 때 써라고 돈 줬는데 아직 직원이 출장 안 갔죠. 그리고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 쓰고 가지고 영수증 가지고 와야 쓴 거지, 그 전까지는 아직 쓴 게 아니에요. 회사 업무를 위해서. 그래서 이 돈은 아직 우리 회사 돈이에요. 성격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가수금은 나한테 들어왔는데 아직 내 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거 내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통장에 원인 모를 돈 들어온 거 써버리면은 큰일 나죠. 아직 이건 내 돈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금은 부채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럼 우리는 장부에 정확한 계정 과목을 가지고 외부 영장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 모르겠는 계정 과목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두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산 때 없애버려야 되는 계정 과목으로, 가지급금 가수금은 미결산 항목이에요. 미결산 항목이라는 건 결산 때에까지 얘가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을 밝히거나 아니면 지워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미결산 항목 본 적 있는데 다른 계정 과목 기억나시나요? 좀 오래됐나? 우리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 할 때, 얘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계산까지 원인 밝혀야 되고 못하면 얘 지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미결산 항목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죠. 그것처럼 우리 현금과부족도 지워야 되는 거고 가지급금 가수금도 지워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직원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출장비를 정산을 해요. 정산. 그럼 나는 지급할 때에 썼던 가지급금을 먼저 지워주는 거예요. 50만 원 줬잖아. 얘를 지울 거예요.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이제 가지급이 아니죠. 그러면 가지급금이다 50만 원을 지워주고, 이제 본 계정 직원 출장비 영수증 가지고 왔으니까 여비 교통비다라고 쓸 거고, 이 계정 과목도 생산부 직원이 출장 간 거면 500번대, 사무직 직원이 출장 간 거면 800번대로 해서 500번, 800번 구분해서 쓸 거예요. 어느 부서 직원인지를 따져가면서 쓸 거예요. 자, 그럼 직원이 영수증을 줬는데 55만 원치 출장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나는 앞에 50만 원만 줬으니까 5만 원을 더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5만 원 더 줄 거면 우리는 대변에 현금으로 5만 원을 더 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뭐 40만 원 썼으면 차변에 내가 10만 원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준 50만 원보다 더 많이 썼으니까 5만 원을 더 준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가수금 내용이 뭐니? 라고 했더니 2,5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고 B라는 회사한테, 그리고 500만 원은 또 물건 받는다고 계약금 줘서 받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수금 원인 규명이 되면 일단 가수금 지워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가수금이라고 써서 대변에 썼던 가수금을 지워주고, 자 대변에 B라는 회사의 외상매출금이었어요. 그럼 이제 받은 거잖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B라는 회사 거 2,500이라고 하면 2,500, 그리고 나머지는 500만 원이래. 그럼 이 500만 원은 계약금 받은 거라 그러면 선수금 B라는 회사 거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분계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갔을까요? 저 왜 이해 갔냐고 물어봤냐면 시험에 이렇게 두 개 나오는 문제가 자주 보일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 그럼 가수금에 대해서 원인 밝히는 걸로 형식으로 해서 결산대도 나오면 사실 이 금액은 조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B라는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품 매출의 계약금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해했다면 좋고, 이해 안 되면 다음에 또 같이 보면서 얘도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 가지급금이라는 거 있죠. 자, 이건 분계는 사용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이 가지급금이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냐면, 자, 지금 현재 우리 이쪽 계열 시장에 격리사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법인세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이제 없으신 분이 거의 없을 만큼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우리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쓴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럼 이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물건을 회사 돈으로 샀던 뭘 했던 간에 대표이사한테는 이 돈에 대해서 이자도 받고 원금 회수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쓴 게 직원이면 복리후생비로 끝나요. 근데 대표이사한테는 전부 다 돈 다 받아라는 거예요. 이게 세법의 그거라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들이나 대표이사 때문에 된 거나 혹은 나중에 징빙이 없으면 세법이 전부 다 대표이사 너가 가져간 거야. 그래서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전부 다 처리해 버릴 거예요. 이걸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가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해요. 왜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하냐면 우리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 보면 우리 조교라는 거 본 적이 있죠? 조교, 현금 조교, 대체 조교. 지금 제가 가지급금으로 왔는데 아래 고정 조교라고 아예 박혀 있죠. 그럼 1번, 4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고 회수한 거고, 현금으로 준 거 보통 예금이나 딴 걸로 준 거. 가수금도 그렇고 아예 고정 조교를 박아 놓고, 그리고 간섭적으로 2번, 3번, 5번, 6번도 전부 다 그 용도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하고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이 계정 과목하고 두 개가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발생할 수 있겠죠. 아니고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지급금을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급할 때에 만약에
가지급금이라고 처리 안 하고 얘를 지급하는데 전도금이라고 처리했다면 지급할 때 선택하는 거는 선택사항인데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되면 이때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걸 지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할 때 전도금이라고 했으면 지울 때는 전도금을 지워줘야 되고 지급할 때 가지급금이라고 하면 가지급금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도금을 써라는 표현으로는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정산하는 문제를 쓰면서 지급 시 전도금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적혀 있고 어떨 때는 지급하는데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고 적혀 있으면 선급금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하는 건 지급 시 처리했던 계정 과목을 지워주는 거니까 그대로 그 계정 과목 그 금액을 대변에 써서 지워주는 거다라고 보란 이야기예요. 근데 회계에서 가지급금을 전도금으로 쓰고 있는데 저도 그 이유는 이해를 해요. 근데 원래 전도금은 또 다른 제도예요. 전도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전도금이라는 제도는 우리 정액자금 선급법이라는 게 있고 부정액자금 선급법이라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만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 회사 갔을 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 그 공사 현장이나 이런 현장들이 있죠. 그곳에는 격리사무원이 가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그 총관리자가 있겠죠.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장 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분들한테 격리사무원인 내가 그 소장님 1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 이제 필요한 돈 쓰시고 본사 들어올 때에 그 필요한 돈을 쓴 돈을 영수증 주시면 제가 그 영수증 정산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00만 원 가지고 쓰시고 쓴 만큼 계속 채워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정액자금 선거법이에요. 그럼 지금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돈을 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도금이 그런 느낌이니까 가지급금을 예로 쓰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쓰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확률도 높아요. 어디 가 있으면 거기에서 간단하게 짧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필요한 돈 시제 걸어둔다는 것처럼 줘두는 걸 전도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 전도금이라 써야 되는데 가지급금을 전도금으로 쓰면 얘 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소액현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전도금을 소액현금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두 프로그램에서 다 봤었어요. 우리 그때 이거 할 때 예, 138번 전도금을 소액현금으로 바꾸는데 빨간색이어서 컨트롤 F2번 누르고 스마트 해가지고 컨트롤 F1번 누르고 했던 게 얘네들도 서서히 우리한테 세뇌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을 소액현금으로 이름 바꿔 쓰더라. 이제 계정 과목을 바꿔 쓰려고. 그럼 코드 번호는 똑같은 의미대로 쓰기 위해서 얘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흐름이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지금 현재는 조금 모호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었고, 자, 다음 우리 교재에는 없는 계정 과목 제가 두 개를 좀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반대되는 느낌은 아닌데 일부 반대되는 느낌이 있는 이 두 계정 과목. 선납세금, 예수금.
일단 선납세금을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연도 3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3월 이내니까 일반적으로 차기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요. 그럼 올해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건 세금을 내년 3월 달에 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 법인은. 내년 3월 달에 법인 낼 건데, 근데 이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이 법인세를 지금 미리 납부하는 경우예요. 내년이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이 회계 기간 중에 이걸 미리 납부한 걸 미리 낸 세금이다라고 써둘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중간예납세. 자, 중간예납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올해 2020년 3월 31일까지 2019년 법인세 신고를 했겠죠. 그죠? 그 다음 연도 가니까. 그럼 2019년 법인세 신고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세수학보의 3위를 가지고 있는 법인세, 1위는 부가가치세, 2위는 소득세, 3위가 법인세예요. 그럼 이 세금을 빨리 걷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도 여러분들 월급에 대한 올해 월급에 대한 세금은 내년 5월 달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 받을 때마다 미리 떼가잖아. 할인세액표라는 걸 줘서. 그런 것처럼 법인세도 지금 빨리 걷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너 3월 달에 신고한 거 보니까 1,000만 원이더라. 그럼 6월 30일까지 사업을 잘하면 너 잘했으니까 8월 31일까지 전년도 법인세 1,000만 원의 절반만큼은 올해 나올 거니까 500만 원 미리 납부해라고 하는 게 중간연합세액이에요. 조금 황당한 것 같지만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면 좋은 회사가 아니고 좀 규모가 너무 작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중간연합세액은 내년에 내야 될 법인세를 올해 사업 반을 하면 전년 대비 절반만큼 세금 나올 거니까 미리 납부하라는 게 중간연합세액이에요. 그럼 중간연합세액이 있고, 두 번째는 원천납부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원천징수 당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자를 받아요. 그럼 이자가 100만 원이면 이자 100만 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자 100만 원을 다 안 주고 은행이 우리 회사에 이자 떼고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돈에 대해서 법인세를 다 계산을 한 건데, 그런데 이자 100만 원을 가지고 돈 번 걸로 계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간에 따라서 나의 소득세가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모르죠. 근데 이자는 그냥 14.5%를 15.4%를 떼었기 때문에 14%를 당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도록 처리할 거예요. 자, 잠시 후에 제가 분개하는 걸로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수시 부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수시 부가액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는 어려워요. 법인세법이 법인세를 미리 내라고 수시 부과하는 건 일반적으로 탈세하다 걸렸거나 탈루하다 걸린 곳 있죠. 그런 것은 사업 어느 정도 하면 세금 법인세 미리 내라고 수시 부과를 해요. 그럼 여러분의 회사 갔는데 우리 회사가 이거 납부하라고 고지를 받으면, 부과를 받으면 마음속으로는 우리 회사 탈세하다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실련이나 이런 쪽을 요청해서 하는 건 뉴스에 나와요. 규모 얼마 이상짜리 세금 국가가 힘드니까 세금을 좀 미리 얼마쯤 내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뉴스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가는 중소기업한테 그 정도까지 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잘 발생 안 하고 탈세한 경우 아니면 안 나와요. 자, 그럼 중간연합세액하고 얘네들 가지고 좀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8월 31일 날 올해 엑셀연도 8월 31일 날
중간 예납세액 500만 원을 현금 납부하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00만 원이다 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 난 법인세 내년에 내야 되는데 지금 미리 내니까 선납세금이다 라고 써둘 거예요. 이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얘는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낼 때가 아니거든. 그래서 자산이에요. 얘 성격은 자산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또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이자 10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 징수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돈 봤을 때 일반적인 금융기관하고 하면 원천징수 세율은 14%예요. 지방소득세 별도로. 자,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럼 나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죠.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온다. 그럼 대변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아니 왜 들어왔는지를 써야 되는데,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이다라고 했죠. 지금은 차변에 돈 들어온 거니까 이자 받은 거잖아. 그래서 이자 수익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자 수익은 100만 원인데 근데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우리는 15만 4천 원을 제외하고 84만 6천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금 떼이고 은행이 돈을 넣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줄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보고 15만 4천 원만큼 법인세 미리 냈다고 해서 선납세금이다라고 처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왜 얘를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하냐면 법인세 계산은 100만 원 가지고 할 거거든. 이 금액 가지고 한다면 신경 안 쓰겠지만 이 금액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수익에서 비용 뺀 거 가지고 법인세 계산했잖아. 그죠? 얘가 수익이잖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100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산출된 법인세에서 이 돈 빼고 내려고 정리해 두는 거예요. 자산으로. 이거 빼고 내면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X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가 법인세 예를 들어 1200만 원이 나왔어요. 1200만 원을 계상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계상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장부에 인식해서 회계 처리해서 인식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우리는 지금 법인세를 인식시켜라는 이유가 올해 번 거니까 올해 세금이죠. 올해 세금이라는 건 올해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장부에 적어놓고 내년에는 납부만 하는 거지 내년 법인세가 아니니까 법인세라는 회계 처리는 올해 X1년도 안에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변에는 법인세 줘야 되는데 안 내고 내년에 내겠다는 세금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고, 그럼 내년에 내야 되는 이 세금이 법인세니까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1200만 원인데 우리는 내년에 1200만 원 다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때 얘네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 세금 정리되어 있는 거 선납세금이라는 애가 자산으로 안 지어지고 차변에 있던 애들을 전부 다 모아서 대변에 이때 선납세금 515만 4천 원을 빼고 그럼 나머지 684만 6천 원을 내년에 내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이 분기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건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납세금 이렇게 써두는 건 나중에 정리하려고 이렇게 모아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지.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법인세 가면 컴퓨터가 분개해 줄 거예요. 이건 컴퓨터가 해줄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할 거예요. 그러면 선납세금이 어떻게 정리되기 위해서 쓰는지 원리를 이해하라고 제가 드는 거니까 자산으로 처리해 두면 내년에 이거 빼고 낼 거라고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거 납부한 것들을 선납세금이다라고 처리를 하고 있고, 뭐 그럼 조금만 더 나가면 X2년도 3월 31일 날 법인세 납부할 때 한국 사람은 신기하게도 31일까지 하라 그러면 31일 날 내고 있죠. 그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그럼 이때 납부할 때에 684만 6천 원만 납부하고 이때 이제 이 미지급 세금이 있던 거 지우는 거예요. 이거 납부하니까 미지급 세금 684만 6천 원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선납세금 정리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선납세금 성격이 뭐라 그랬죠? 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선납세금 성격이 뭐라 그랬죠? 자산이라 그랬죠? 자,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글자가 이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원하면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글자가 무조건 적혀 있어요. 무조건. 왜 무조건 적혀 있냐면 저 같은 사람한테 시키면 저는 얘를 선납세금 안 쓰거든. 바로 법인세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계정 과목은 이거라서 선납세금 처리하라는 표현을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말이 꼭 있을 거예요.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납세금이 자산 계정 과목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제 좀 쉬었다가 얘 반대로 우리가 이자를 주면서 원천징수하는 거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건 원천징수 당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자 주면서 원천징수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헷갈리기 때문에 선납세금은 자산이다. 아직 미리 낸 거라서 내 거다라는 기억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